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내 몸을 맡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던 뉴욕 맨해튼 탑3 외과 의사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것입니다. 결국 80만 달러의 연봉과 미국에서의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죠.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며 난리를 치던 그가 대체 무슨 이유로 태도를 바꾸게 되었던 걸까요?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마주했기에 이토록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인지 오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뉴욕 맨해튼. 저는 외과의사로 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경력인 지금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력이 쌓여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또한 아버지께서도 외과의사셨기에 의료계 자체가 제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아래 여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첫째는 간호사, 둘째는 내과 의사인 저희는 의사 집안이었죠. 이미 아버지의 뜻이 있고 닦아두신 길이 있기에 제가 의사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외과의로 40년을 사시며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기에 저는 편한 과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이를테면 수술을 하지 않는 내과이나 피부과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 선택을 앞두고 있던 30대 중반쯤 아버지는 제게 그러셨죠. 존스윅, 네가 의사로서 사명감을 다하고 살 수 있는 게 정말 내과에 갔니?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의사라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진짜 의사라 생각해. 아버지에 이어 너 역시 외과의를 지원했으면 한다.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긴 하지만 솔직히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외과의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 말이죠. 응급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수술실에서 살아야 하는데 정말 그걸 제가 버틸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도 하셨다면 아들인 제가 그 길을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덕에 제가 의사로 살 수 있는 것이니 밥숟가락을 손에 쥐지 말고 의료용 메스를 들고 살자 다짐했죠. 그렇게 전 30대 중반에 외과의로 살게 되었습니다. 참 욕심도 많았고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대단했던 제가 손에 메스를 쥐니 성취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지만 말이죠. 이렇게 바빠서 연애는 할 수 있을까 싶을 때 제 아내를 만나 바로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딱 아내를 보자마자 저 사람이다 싶은 마음에 주저하는 것 하나 없이 곧장 직진을 했어요. 아내 역시 당차고 남자다운 제 모습에 반했다며 제 마음에 거부감 없이 함께 돌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과 동시에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너무 사이가 좋았던 나머지 곧장 아이까지 찾아오는 겹겹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신혼을 조금 더 즐기고 싶었다며 조금은 속상해했지만 전 아들이 찾아준 것에 그저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인생의 전부인 아들 링컨을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바쁜 아버지로 아들과 시간을 자주 못 보냈지만 최대한 주어지는 시간에는 가족들과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잠을 자지 않아도 말이죠. 그런 제 노력을 알기에 아내는 불만보다는 늘 제 걱정을 했어요. 여보 며칠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운동하지 말고 조금 더 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 과로할까봐 너무 걱정돼.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건강인 거 알고 있는 거지?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나는 그러다 혹시라도 당신이 아플까봐 걱정이 너무 크거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체력도 길러야 하고 우리 아들이랑 오래오래 시간 보내려면 건강한 아버지로 살아야지. 내가 병원이라고 내내 잠만 자면 체력은 떨어질 거고 오히려 더 지금 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견디기는 버거울 거야. 그나마 운동을 하니까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 아내는 늘 잠이 부족한 저를 걱정했지만 전 잠보다 운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조깅을 했고 저녁에는 무조건 헬스를 했어요. 하루 중 유일하게 제가 고집하는 시간들이었죠. 그렇게 해야 외과의로서 고된 수술들에 따르는 체력도 기를 수 있었고 아들과 놀아줄 때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피곤하긴 정말 피곤했습니다. 외래 진료를 보고 입원 환자들 회진에 쉴 틈 없이 들어가는 수술들에 제가 쉴 수 있는 날은 1년 중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전 아들을 보면 힘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다 우리 아들에게 갈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내자. 나이 들면 아무것도 못하고 살 거 젊어서 힘을 내야지. 전 딱 저 마음으로 앞만 보고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살았습니다. 나이 들어 은퇴를 하고 손에 쥔 메스를 내려놓으면 저는 이제 아들에게 멋진 아버지보다는 그저 늙은 아버지로 남을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싫었고 제 아버지 영향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한평생을 쉼없이 달려오신 분들이라 그걸 보고 자란 제게 영향이 없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기에 딱 아버지처럼 산다면
내 아들도 나이든 나를 존경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힘든 거야. 운동하면 개운해졌고 또 일에 집중하면 피곤함도 잊었어요. 그렇게 사는 제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건강에도 문제가 아예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견디려 해봐도 저도 모르게 잠이 든다거나 운동을 할 시간을 내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죠. 하루는 아내가 밥을 차렸다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요즘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잠들어 버리는 게 어디 아픈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안일하게 넘기지 말고 건강 문제는 초반에 바로바로 잡아야 하는 거. 당신이 의사니까 더 잘 알고 있지? 난 당신이 이럴 때면 정말 불안해. 언제 아파도 이상하지 않게 살고 있잖아, 당신. 안 그래도 요즘 피로도가 좀 심한 것 같아서 검사해보려고 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재작년에 검진도 했었는데 별 문제 없었잖아. 나 피곤한 거 말고는 아픈 것도 딱히 없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걱정을 해? 검사 꼭 할 테니까 마음 놓고 있어, 알겠지? 아내의 말을 듣고 저 역시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게 거의 2년 정도였죠. 매년 빠짐없이 검진을 했었지만 2년간 유독 몰려드는 스케줄과 컨디션 저하로 인해 검진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간을 내서 꼭 검진을 하라고 했지만 솔직한 말로 그 시간에 자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지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피로도가 높아진 것을 떠나서 얼굴이 노랗게 둥둥 뜬 느낌이 들었어요. 직감적으로 저는 대충 예상을 했습니다. 설마 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 지금 이 증상들이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설마 아닐 거야. 내가 간에 문제가 있다니? 그건 진짜 코미디지. 나같이 간에 안 좋은 거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말이야. 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음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럴 일 없다며 즉시 검사를 해봤어요. 결국 저는 CT 촬영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정말 인정할 수도 없고 놀랍게도 간에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저는 이 결과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허무해하던 그때 동료 의사는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존스윅 진정하고 들어. 지금 간암이 꽤 진행된 상태라 정말 좋지 않아.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이 상태로 시간 경과하면 예후도 좋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화낼 게 아니라 얼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태라고. 동료 의사는 굉장히 슬퍼하며 제게 말을 했지만 전 역시나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동료 의사에게 난동을 부렸죠. 이게 지금 내 검사 결과지라고? 말이 돼?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지 잘 알잖아. 나 술도 한 번 마시지 않았던 사람이고 운동을 그렇게 하고 식단도 내 몸에 좋지 않은 건 먹지 않았던 사람이야.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내가 왜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나 이 의사 가운 입고 내 아들 잘 키우려고 곁에 오래 있어 주려고 그랬던 건데 내가 간암이라고? 그것도 수술이 가능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난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고. 글쎄, 난 믿을 수가 없어. 저는 끝까지 제 상태를 부정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말로 믿을 수가 없었죠. 늘 환자들에게 저는 그랬습니다. 어렵겠지만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치료에 집중해야 예후가 좋다고 강조했죠. 그러나 정작 제 자신의 간암이라는 무거운 병명 앞에서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담당이가 제 동료이자 친한 친구였기에 그 친구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결국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고 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 이틀 시간을 흘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으니 말이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제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내가 간암이지? 그것도 이 정도면 꽤 진행된 상태인데 어쩌면 수술조차 못 받을지도 몰라. 그럼 내가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럼 내 가족들은 어쩌지? 난 평생 정말 B형 간염을 앓은 적도 없고 술도 안 마시고 클린한 식단만을 즐겼는데 도대체 왜 내가? 혹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럴까? 너무 과로를 해서 그런 걸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 인정하고 간암을 받아들여야겠지? 홀로 내내 되풀이하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주저하는 제게 보이는 아내의 눈물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당신 이대로 가면 나랑 링컨은 살 수가 없어. 정말 간암이라는 게 믿기지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자. 이러고 있을 시간에 얼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내가 부탁할게. 이제 막 20살인데 당신 따라 의사 된다는 아들 어떻게 사는지는 봐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손주도 봐야지. 제발 정신 차리고 치료받자 부탁할게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제 아들이 어느덧 20살이었어요. 아니 고작 20살이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해줄 것도 많고 이제부터 시작인 아들의 인생도 궁금했고 저는 가족들 옆에 더 있고 싶었죠. 그래서 아내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전 제 친구이자 담당이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를 주저앉게 만드는 대답을 들어야 했어요. 존 스윅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는데 말이야. 지금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아. 너도 알겠지만 이 정도면 수술은 불가능이야. 남은 선택지는 간이식 단 하나인데 알겠지만 우리 장기이식 시스템은 절망이라 나도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거든. 담당의로서 알려줄 의무로 현실을 말했지만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야, 이미 글렀어. 내 결과지를 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수술이 불가능해 보여서였거든. 우리 미국 장기이식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간 기증자가 거의 없잖아. 그런데 간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야. 내가 그들과 함께 간이식을 애타게 기다린다고 과연 내 순서가 올 것 같아? 아니, 내 순서가 오기도 전에 난 죽을 거야. 이미 틀렸어. 전 절망했습니다. 미국은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 수에 비해 1년에 기증되는 간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간이식 자체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죠. 물론 간은 심장이나 신장과는 다르게 뇌사자 장기만 이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체 기증이 가능하긴 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생체 간이식이 흔하지 않은 케이스로 잡혀 있고 기증자 부담도 크고 수술도 까다로워 흔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늘 환자들에게 했던 말이고 늘 함께 절망했던 순간이었으니 누구보다 잘 알았죠. 이렇게 답이 없어지니 오히려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간절하게 어떻게든 가족들 옆에서 제 아들이 결혼하고 애 낳는 모습까지도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럴수록 눈물만이 흘렀어요. 결국 이식도 못 받고 이대로 죽겠구나 낙담하고 있던 어느 날. 담당의가 한 한국인 의사 동료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한국인 의사 동료가 꼭 제게 해줄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평소에 저와는 친하지 않았지만 제 친구와는 절친한 관계라 몇 번 얘기를 전해들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제게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어 궁금하긴 했어요. 그렇게 만난 그날 저는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얘기 전해들어 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하네요. 저는 김준일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영 없는 게 아니라서요. 제가 있던 한국으로 가서 생체 간이식을 받는 게 어떠실까요? 한국은 오히려 뇌사자 기증보다 생체 간이식으로 진행되는 수술 케이스가 더 많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서두르면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대형 병원은 제가 있던 곳으로 바로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간이식 전문 과장이 제 친구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위해서 좋은 제안을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저는 한국인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생각을 해봤지만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자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 어렵고 까다로워 잘 하지 않는 수술을 한국이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 역시 어느 정도 의료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봤자 한국이고 여긴 미국인이 엄연히 다르다 생각했어요. 저를 위해서 한국인 의사가 해주는 말인데 면전에 대놓고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한국인 의사를 돌려보내고 담당의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김준일이라는 사람 말이야. 너무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저런 제안을 할 수 있어? 너도 듣고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여긴 미국이라고. 미국에서도 어려운 걸 한국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한국이 아무리 의료 수준이 높아졌다고 한들 그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믿고 열 몇 시간 비행을 해서 내 목숨을 시험 삼으라는 소리잖아. 결국은 정말 얘기할수록 화가 나네. 나한테 괜한 희망 주지 말고 앞으로 확실한 얘기가 아니라면 제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존 스윅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면 내가 그런 자리를 만들었겠어? 내 말대로 여긴 미국이고 거긴 한국이야.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 지언정 한국의 의료 수준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 한국 의료 수준이 단순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수준인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야. 실제로 논문이고 뭐고 나도 다 찾아봤는데 한국에서 간 생체 이식을 하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었고 기증자도 환자도 모두 예후가 좋은 편이야. 난 친구로서 널 꼭 살리고 싶은데 네가 살려면 유일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으로 가는 거야. 한국만 가면 그 친구가 연결해서 다 도와줄 수 있으니 제발 생각 잘 정리해서 좋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너 스스로가 더 간절하겠지만 너만큼이나 주위 사람들 역시 간절하게 너가 살기를 바란다는 것도 잊지 마. 전 친구의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 미국이라 늘 그 어떤 나라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어요.
의료 시스템 역시 그렇다고 믿었죠.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병원 규모만 해도 훨씬 더 넓고 좋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부하며 안주하고 사는 동안 어느덧 한국의 의료 수준은 더 높아진 것이 사실이었고,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것이 답인지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기증이 필요했기에 제 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간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그런지 제 스스로 어느 정도 답을 내리긴 했더라고요. 살 수만 있다면 당장 한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은 했지만 정작 아들에게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고작 20살이 된 건장한 청년인 제 아들에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간을 떼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픈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포장을 해도 결국 제가 살려고 이기적이게 아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내는 제게 그랬어요. 당신 혼자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아. 링컨에게 당신은 멋진 아버지고 나처럼 간절하게 살기를 바랄 거야. 그렇다면 링컨이 직접 듣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만약 어려울 것 같다고 해도 우린 실망해서는 안 돼. 결정을 하는 동안 너무 괴로워하면 그건 엄마인 내가 곁에서 보살펴 줄 테니 우선 알리자. 그게 순서인 것 같아. 아내의 말을 듣고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상황은 안 좋아졌고, 이미 허비한 시간이 많아 더 미룰 수도 없었어요. 차라리 답을 딱 내리고 죽든 살든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어진 제 욕심에 저는 아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링컨, 놀라지 말고 들어. 아버지가 엄청 건강한 줄 알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간암 말기라고 하네. 다른 환자들 보느라 정작 아버지 몸을 제대로 못 돌봐서 이미 수술을 하기엔 어려운 지경이래. 그런데 한국으로 가면 생체 간이식이 가능한가 봐. 그거 딱 하나 희망이라고 있는데 솔직히 아버지 이기심과 욕심 같아서 고민이 많거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대답했어요. 그거 가족 기증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저한테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면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전 아버지 아들이니까 가족 기증 가능할 거예요. 일정 다 비울 테니 당장 내일 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죠? 아버지 안 계시면 엄마도 저도 못 살아요. 저 결혼하고 애 낳고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로 살아가는 모습 보셔야죠. 전 이렇게 아버지 절대 못 보내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해서 아는데 한국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한국 의료 수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전 무조건 한국으로 아버지 모시고 갈 겁니다. 아들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눈물의 가족회의를 마치고 당장 한국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 역시 의사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식이 많아 대화가 수월했어요. 무엇보다 요즘 아이라 그런지 한국에 대한 지식도 저보다 훨씬 많았죠.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의료하면 무조건 한국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점점 그런 한국에 대한 말을 들으니 신뢰도는 높아졌고 불안감에 요동치던 가슴도 어느덧 진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으로 키워낸 아들은 어느덧 다 커서 제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온 가족이 탔지만 여전히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지는 딱 이거 하나였기에 간절히 빌면서 갔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의사가 추천해준 대형 병원으로 갔고 미리 연락을 취해준 덕분에 전 바로 검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추천도 있었지만 워낙에 상태가 위중해 서둘러 검사를 해주신 것도 있었어요.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또 결정을 하기까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있던 미국 병원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속도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구나 싶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한국은 정말 듣던 대로 의료 시스템이 굉장하네요. 이 많은 환자에 정해진 의료진 수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고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한국으로 온 지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수술만 남았잖아요. 미국이었으면 아직도 검사 중일 텐데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이러니 다들 의료하면 한국이라고 하나 봐요. 그러게 나도 많이 놀랐다. 뭐 대충 알아봐서 알기는 했다만 이 정도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 어쩐지 타국이라 내내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런 곳이라면 마음을 놓아도 될 듯하네. 이렇게 한국 대형 병원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살 수도 있겠다는 희망과 가족들과 남은 생을 함께 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죠. 저희 부자는 수술 가능 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살 수도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였죠.
한국에 온 지 단 열흘 만에 저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미국에 있었다면 여전히 죽을 날을 받아놓고 초상집 분위기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생각해 감사했어요. 수술 전날 아들과 함께 병실에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수술 잘하고 미국 가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카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네요. 수술 잘 끝내고 나면 가서 같이 먹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국 너무 좋아서 더 있다 가고 싶기는 하네요. 일정만 아니면 진짜 더 있고 싶은데 아쉬워요 벌써. 그러게 아직 수술도 전인데. 벌써 한국이 아쉬워지다니 참 신기하다 그렇지? 난 그냥 수술만 성공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랑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을 것 같아. 지금은 바라는 것이 딱 그거 하나다. 그렇게 아들과 간절함을 담아 빌어도 보고 또 시시한 농담을 나누기도 하며 전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어 날이 밝고 수술 날이 되었어요. 저도 저지만 아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후유증도 없어야 할 텐데 하는 큰 걱정에 심장이 계속해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누운 차가운 수술대에서 저는 한국 의료진들의 분주함이 보였어요. 정말 빠르지만 아주 정확하게 각자의 역할을 딱딱 해내는 모습에 잠시 감탄하기도 했죠. 이윽고 제가 눈을 감기 전 마지막 모습은 아주 확신에 찬 의료진의 모습이었고 인자한 미소까지 보여줬습니다. 존스윅 씨 맞으시죠? 이제 마취 시작할 겁니다. 눈을 감고 뜨면 모든 수술은 완벽하게 끝이 나 있을 거예요. 아드님도 걱정 마시고 편히 한숨 푹 주무세요. 그 말 한마디와 표정은 덜덜 떨던 제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장장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끝이 났습니다. 어쩌면 저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기에 전 일어난다면 제2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 것이라 다짐을 했었죠. 눈을 뜨니 병실 천장이 보였고 의료진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존스윅 씨,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아드님 링컨 씨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이제부터 회복에만 전념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눈을 못 뜰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도 불안했는데 저랑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한국 의료진을 향해 눈물 호소를 했고 그들은 끝까지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습니다. 제가 살았다는 기쁨보다도 아들이 아주 멀쩡하다는 말이 저를 울렸어요. 다만 간이식 수술 후 거부 반응이나 감염 위험이 있기에 수술만큼이나 회복 과정이 중요해서 아직은 큰 산이 하나 더 있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있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으니 말이죠. 제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놀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환자가 병원에 오면 접수 담당자가 안내를 하고 한없이 대기를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의료진들이 직접 나와서 환자를 맞이하기도 하고 따뜻한 말도 해주셨어요. 먼 길을 왔다며 고생했다고 검사 빠르게 해보자는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의료진의 대응 속도부터가 달랐습니다. 미국은 입원 중인 환자라도 담당 의사와 면담을 위해 사전 예약은 필수예요. 회진은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지만 한국은 의사들이 자주 병실에 직접 찾아와서 상태 체크를 수시로 했고 전담 간호사 호출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했습니다. 미국도 호출 버튼이 있긴 하나 눌러도 최소 10분 이상은 걸리고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국 간호사들은 호출 버튼을 누르는 즉시 음성 대화를 간단하게 나눌 수 있고 곧장 제게로 왔죠. 의료 수준뿐 아니라 케어까지도 정말 완벽에 가까운 한국의 의료 수준에 많이 놀랐습니다. 병원의 청결 상태도 달랐어요. 미국은 규모가 커도 엉망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위생에 더욱 철저해야 하는데 병원 복도에 쓰레기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러나 한국은 마치 5성급 호텔처럼 아주 깨끗했고 침대 시트도 늘 갈아 끼우며 청결에 힘을 쓰는 게 보여 정말 감탄했습니다. 다만 한국 의료진들은 늘 정말 바쁜 것 같았어요. 뭔가 케어를 받고 있지만 혹시 너무 바빠서 나를 놓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고 저는 힘겹게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분 정도 지났을까요? 간호사만 온 것이 아니라 응급 대응팀까지 즉시 출동을 했고 즉시 혈액 검사를 진행했죠. 이어 불과 30분 만에 결과를 들었습니다. 존스윅 씨 걱정 마세요.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가 고열인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가벼운 염증 증상이라 현재 항생제 주사를 처방했으니 괜찮아질 겁니다. 이어 저는 열이 떨어졌고 의료진의 말처럼 아무 문제도 없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게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 이 좋은 시스템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억울하게 아쉽게 목숨을 잃는 환자는 줄어들 거니까요. 그래서 전 회복 후 미국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한국에 머물면서 이곳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담당 교수가 좋은 제안을 했죠. 한국의 의료 수준에 정말 크게 놀랐어요. 그래서 부족한 미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머물면서 좀 배우고 싶은데 혹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한국 의료에 관심이 있다니 영광입니다. 몸 회복도 문제 없고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의료 연구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 교수의 제안대로 한국에 남아 공부를 하며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여유가 좀 없어서 힘든 결정이었겠지만 한국은 미국과 전혀 다른 병원비였습니다. 수술, 입원, 검사, 재활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전체 약 7만 5천 달러로 한국 돈 1억이었어요. 처음에는 역시나 비싸구나 싶었는데 미국으로 계산해보니 아니었습니다. 평균 비용은 약 4억 7천만 원이고 여기에 입원비, 추가 검사비, 재활치료비를 추가하면 6억 7천 정도이죠. 즉 미국의 7분의 1 수준의 금액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효율성에 다시금 감탄을 했죠. 보험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한국처럼 의료 수준도 높고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원치 않을까요? 아직도 저는 한국에 머물며 한국의 실력을 눈에 담고 의료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에 홀로 미국에 있는 아들이 그러더군요. 본인도 한국 대학을 가서 한국 병원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이죠. 저와 아내는 당연히 대찬성을 했고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곱씹어보면 한국인 동료 의사의 오지랖 덕에 저는 수술할 기회를 얻었고 좋은 한국 의료진들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게 한국이라는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쯤 죽었을지도 몰라요. 전 한국이 쥐어준 제2의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잘 살아낼 겁니다. 오래오래 말입니다. 대학을 다니는 한 영국인이 함께 수업을 받았던 한국인 친구로부터 기껏 한국에 오라고 해서 시간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더니 뜬금없이 국방부로 끌고 가서 기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한참 지나 다시 그곳을 걸어야 했던 영국 학생.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어 나아갈 때마다 수많은 한국의 군인들이 각 잡힌 경례를 하며 그 학생의 걸음을 향해 예를 표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었기에 한국의 군인들은 그 영국 학생을 향해 존경을 표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는 이든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제 주변에 한국인이 있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한국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한국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할아버지가 유엔 용사로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워할 일이지만 이 얘기를 20년이 넘게 듣다 보면 솔직히 좀 버겁습니다. 이미 말씀드려 눈치채셨겠지만 저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어두운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황폐화된 땅과 나라, 고통받던 사람들, 길에 널브러져 죽어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할아버지는 이 얘기를 하실 때 보통 매우 슬픈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늘 타고 계시는 휠체어를 쓰다듬으셨죠. 다른 참전용사들을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기도 한다는데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할아버지의 동생이자 제 작은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사라지셨거든요. 생사가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니 실종이라는 단어가 딱 맞죠. 동생도 잃고 다리도 잃고 할아버지의 젊었을 적 사진을 보면 아주 듬직하고 멋지신데 그런 분이 졸지에 평생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으니 과거를 회상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좋은 감정이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게 있어서 한국은 피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약간의 괘씸함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이 주목을 받을 때에도 저는 한국의 콘텐츠들을 소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온 유학생, 상혁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한 학년이 아래인 상혁이었는데 성적이 워낙 뛰어나서 조기 졸업 예정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수업을 듣게 된 것이었죠. 머리가 너무 좋다고 유명했던지라 저도 그 학생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딱히 가까이 지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양 수업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다루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한, 중,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세 나라 간의 역사를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역사는 흔히 다루는 게 아닌지라 저도 흥미롭게 듣고 있었는데 한국의 역사는 말 그대로 침략의 역사였더라고요.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이 있어서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요. 학생들 중에는 일본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교수님이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며 항의했어요. 자신들의 일본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러는 나라가 아니라면서요. 그러자 그 상역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15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한국을 지속적으로 침략해왔고 이 때문에 한국 땅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러자 일본 유학생은 더욱 발끈했어요. 그러는 한국은 떳떳하냐면서요. 그러자 상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는데 집중해왔어요. 상혁은 미리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한국의 역사를 꿰고 있더라고요.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기까지 말하는 걸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일본 유학생은 그럼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일본이 침략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본의 침략은 전부 정당한 것들이었어요. 특히 조선을 근대화하는데 일본이 큰 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국인들이었는데 영국도 아주 많은 식민지를 뒀던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그걸 대놓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겠죠. 그런데 일본 유학생은 식민 통치를 한 게 엄청난 일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상혁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의 논리적인 대화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궁금했던 걸 물었어요.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줄줄 꿰고 있는지를요. 그러자 상혁은 한국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순간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역사 잘 있던데요? 라고 말하고 말았어요. 비아냥거린다는 게 저에게도 느껴져서 놀랐는데 상혁은 어땠겠어요? 상혁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이시고 지금까지 한국으로부터 단 한 번도 참전용사로서의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상혁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런다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6.25에 참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챙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상혁은 그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다리를 잃으셨던 것과 작은 할아버지의 생사를 여태껏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게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하는데 제 얼굴이 다 붉어질 정도로 민망하고 부끄러웠어요. 인사를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라고 말하며 상혁을 일으켜 세웠죠. 상혁은 참전용사의 가족들에게도 감사해야 한다며 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친 채로 돌아왔다면 할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이 되었을 것이라면서요. 그러니 전쟁에 참전해준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다려주고 돌아온 그들을 품어준 모든 이들은 감사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혁의 사려 깊음에 놀랐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고 돌아오신 뒤 집안 생계는 할머니의 몫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아버지와 고모를 키우셨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돌보셨습니다. 거구인 할아버지를 작디작은 할머니가 말이죠. 사실 이렇다 보니 한국 얘기를 하는 할아버지가 불편했던 것도 있어요. 제 눈에 할아버지는 남의 나라를 위해서는 다리도 잃었으면서 정작 본국에 있는 가족들 앞에서는 늘 우는 소리만 하는 분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구두 닦기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는 걸 몰랐을 때이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이 되어서 할아버지에게 여쭤보니 손주에게 이런 모습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이건 나중의 일이고 당시에 저는 상혁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만 해도 됐을 거예요. 일본 유학생의 말을 팩트로 반박한 것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에게 칭찬이 자자하다는 점도 그렇고 사려 깊은 것도 그렇고 상혁에 대한 호감도는 이미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상혁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저희 집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싶다면서요. 선물은 무슨 선물이라고 설명하며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그 다음날 저녁 할머니가 손님이 왔다며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가니 상혁이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상혁은 커다란 박스 하나와 양 옆으로는 커다란 쇼핑백을 두고 있었는데 저는 얼른 가서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설마 이게 어제 말한 선물이야? 상혁에게 질문하며 집으로 들어와서 상혁을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하니 모두가 상혁이를 반겨주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 빼고 모두가 한국에 호의적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상혁을 크게 반기며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상혁은 자신이 가져온 것들을 하나둘 풀기 시작했는데 그건 전부 상혁이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과 가족들로부터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반찬도 있었고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상혁은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며 지금은 당장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가져왔지만 더 좋은 것을 들고 다시 인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어머니가 정성스레 만들어주신 귀한 것들까지 주려고 하길래 저희 가족은 겨우 상혁을 설득해서 김과 누룽지만 선물로 받았습니다. 김은 영국에서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맛은 알고 있었지만 누룽지는 처음이었어요. 쌀 같은 걸 딱딱하게 굳혀서 부셔놓은 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혁은 냄비에 물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뒤 그 딱딱한 누룽지를 물에 넣었습니다. 잠시 뒤 완성되었다며 그릇 하나를 가져왔는데 생김새가 요상하더라고요. 물에 밥이 풀어져 있는 모양이었는데 별 냄새도 안 나고 제가 먹어보니 별 맛도 안 느껴졌습니다. 이걸 왜 가져온 거야? 라는 의문이 들던 찰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이거 너무 맛있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간이 센 것보다는 훨씬 나았던 거죠. 그리고 치아가 많이 안 좋으셔서 최근 식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상혁은 이후로도 할아버지에게 한국에서 온 비싼 홍삼도 가져다 주곤 했어요. 이런 상혁과 가까이 지내며 저는 어느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편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갈 상혁을 저녁 식사로 초대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다들 상혁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상혁이 대뜸 비행기표 2장을 내밀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그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거였죠. 깜짝 놀랄 제안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이 한두 푼도 아니고 게다가 가면 숙박비, 식비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으로 초대한다니요. 알고 보니 상혁은 꽤 있는 집 자식이었습니다. 너무 수수하게 다니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것뿐이었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결정을 고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할아버지의 연세를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상혁은 그런 할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낸 한국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면서요. 결국 할아버지는 마음을 돌리셨고 할머니 대신 제가 할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상혁은 가장 비싼 등급의 비행기 좌석을 예매해 주었고 그 덕에 할아버지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밤늦게 도착했는데 착륙하기 직전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비행기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는 불길이 치솟았던 곳에서 저렇게 밝은 빛이 빛나는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한국 땅의 밤은 밝고 아름다웠죠. 그날은 너무 늦었던지라 저희는 어딜 갈 생각도 못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 할아버지가 호텔 유리창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상혁이 호텔의 가장 높은 층을 잡아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호텔 유리창 밖으로는 빌딩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8차선 도로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도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경험했던 한국과 너무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라시면서도 뿌듯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리를 잃어가며 싸운 덕분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할아버지의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마구 둘러보기는 어려웠지만 할아버지는 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셨어요. 특히 한강에서는 자리를 펴고 떠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쟁 당시에는 보찜을 жил머지고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이곳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된다면서 말이죠. 황폐화됐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불타고 있던 서울이 화사해졌구나. 죽어가는 사람이 널브러져 있고 불황자가 가득했던 곳이 공원이 되었고 곡소리가 나던 곳에서는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한국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모두가 피하던 위험한 나라가 전 세계인들이 찾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야 한국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은 건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한 가치가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할아버지가 영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발자취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을 좀 더 잘 이해하고자 상혁과 함께 전쟁 기념관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요. 제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신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곳을 방문하는 걸 가장 기대하셨어요.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할아버지가 참전하셨던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끔찍한 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제가 겪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 제 상상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걱정됐습니다. 혹시 전쟁터에서의 일이 생각나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실까 하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의외로 덤덤하게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둘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봄이었어. 중공군은 유엔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재탈환하겠다며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지. 첩보가 들어오고 우리 여단은 바로 준비에 들어갔단다. 우리는 끝까지 방어선을 지켰고 유엔군이 후방을 공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지. 밤낮 없이 쏟아지는 총탄에 긴장되어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 덤덤히 말을 잇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전투에서는 영국군의 수가 아주 열세했다더라고요. 끝나지 않는 전투에 누군가는 여기서 이러다 다 죽겠다며 흐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동료 병사들을 독려하며 우리는 집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내 바람처럼 모두가 집에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유엔군에게 도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우리 대대는 수많은 병력을 잃고 말았어. 나는 내 바로 옆에서 쓰러진 병사들을 돌볼 새도 없이 총격을 피해 몸을 숨겨야 했단다. 내게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어. 저와 상혁에게 전쟁은 그저 끔찍하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정도겠지만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죄책감 그 자체였어요. 제가 와서 직접 보고 나니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괴로워하셨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사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할아버지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상혁은 저희 몰래 놀라운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 치열했던 전쟁 중에 말이다. 나도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건넜단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목숨을 구해준 건 확실치는 않지만 내 눈에 고작 18살밖에 안 되었을 어린 학도 병이었단다. 저는 학생들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 학생들에게 총을 쥐어준다니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전쟁터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학도병사를 회상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지금의 손주보다 어린 나이였을 학도병사가 참호에 굴러들어 온 수류탄을 끌어안고 세상을 떠났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용맹했던 학도병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최영수. 그 이름 말이죠. 뒤이어 할아버지는 다리에 총을 맞았을 때를 회상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죽나 보다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산 꼭대기에 있는 할아버지를 한국 군인들이 끌고 내려왔다더라고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할아버지는 포기하고 서둘러 후퇴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도 말이죠. 그들은 총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 덕분에 할아버지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뚫고 지나간 총알 때문에 더 이상 다리를 쓸 수 없었고 할아버지는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제야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행방불명 상태였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 행방불명이 맞죠. 할아버지는 백방으로 작은 할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전쟁 중인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영국으로 돌아가서 동생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이 된 것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상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던 저조차도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아마도 한국의 전쟁기념관에서 듣다 보니 더 그런 것이었겠죠. 게다가 할아버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게는 증조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평생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작은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두 분 다 지병으로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장애인이 되어서 돌아온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상혁은 거의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본인 나라를 위해 힘써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만 명의 사람들 중 하나잖아요. 솔직히 이 사연 말고도 더 기구하고 아픈 사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혁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저 그런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라고 치부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해줘도 감사했을 거예요. 상혁의 마음과 눈물에 할아버지도 충분히 위로받으셨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잊힌 존재가 된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라.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상혁은 제 생각보다 더 추진력 있고 화끈한 남자였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던 상혁이 엄청난 다짐을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상혁이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돌아간 영국에서였습니다. 학기 시작 일주일 전에 상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으로 오라면서요. 역시나 비행기표까지 이미 끊어뒀더라고요. 이번엔 할아버지 말고 저만 오라고 하길래 아, 이번에야말로 여행다운 여행을 하겠구나. 나도 한국 젊은이들처럼 홍대에서 술도 좀 마시고 하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혁이 저를 데려간 곳은 젊은이들이 북적거리는 야시장이 아니라 국방부였어요. 저는 얘가 미쳤나?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이 다른 나라 국방부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간첩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서 있자 상혁은 그제야 왜 저를 여기로 데려왔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상혁은 저를 국방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들어보니 놀라운 일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전쟁 중에 수습되지 못한 신원 미상의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유가족들의 품에 돌려주는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비싼 비행기 표를 끊어서 저를 데려와 놓고 견학을 시켜줄 건 아니잖아요. 의아해하던 그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할아버지였죠. 혹시 할아버지를 찾은 거냐고 물으니 상혁은 그건 아니라며 제 DNA를 보관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DNA 정보를 지금까지 발굴한 신원 미상의 유골이나 앞으로 발견될 유골과 대조하여 가족을 찾겠다는 것이었죠. 일단 이렇게 조직적으로 유해를 수습하는 일을 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백골화가 된 유골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이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려면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DNA 채취를 맡기고 저는 바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봐오던 젊음의 거리로 데려가 주지 않는 상혁이 야속했지만 상혁도 영국으로 바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 함께 귀국했습니다. 처음 영국에 왔을 때는 곧바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할아버지에게는 말씀도 못 드리고 저 혼자 마음을 애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얼마 전 한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연락이었어요.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는 돌틈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인데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였죠. 이 얘기를 들으니 작은 할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사했는지가 상상되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유해발굴단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겠냐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큰 일을 하고 있었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그 훌륭한 유해발굴단에서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를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셔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더 침착하셨습니다. 쉽게 믿지 못하시길래 제가 한국에 가서 DNA를 채취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나니 할아버지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처럼 우는 할아버지를 뵈면서 참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 얘기, 전쟁 얘기를 할 때마다 지루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나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죽하면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곧장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전부 함께였죠. 저희가 가니 이미 모든 사람들이 마중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양복 입은 사람이 저희를 안내해주고 유해를 전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전사자를 어떻게 예우하는지 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군인들이 정복을 차려입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를 담은 작은 상자는 고운 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유골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군인들은 각 잡힌 경례로 존경을 표했고, 저는 작은 할아버지의 유해를 담은 상자를 꼭 안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묵묵히 밀었습니다. 유해 발굴단 관계자들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형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상혁이 보여주었던 태도가 생각났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더니 한국인들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맞더라고요. 그들의 노력 끝에 저희 할아버지는 작은 할아버지와 재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를 돌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하늘에서 작은 할아버지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 자리를 빌려 할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을 이뤄준 유해발굴단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이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더 많은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할아버지도 작은 할아버지도 참호 속 군인들의 목숨을 건져준 한 어린 학도 병사도 잔인한 총칼에 희생되어야 했던 모든 생명들이 그곳에서는 행복하시길 오늘도 기도해 봅니다. 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호국 정신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이든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연을 읽어드리는 동안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여우튜브 구독자님들도 상혁 씨처럼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